안녕하세요. 마을교육지원단 학부모교육지원팀에서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헤이꿈디 김미연 장학사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의 배움을 확대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인천 학부모 꿈디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꿈디 2기의 주제인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서다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 중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교육입니다.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서 많은 학생들도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에 대한 수요조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어렵게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학부모님들께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실 우리나라 최고의 범죄 심리학자이신 이수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이시며 대검찰청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채널A에서 방송하고 있는 요즘 가족 금쪽 수업, 그리고 지난주에 시작한 KBS 표리부동 등의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교수님의 좋은 강의를 기대하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하는 폭력과 내 안의 나쁜 생각은 하지 마. 친구, 선생님, 부모님에게 언제든지 전화해. 작은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줍니다. 기억하세요.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홍보대사 옹성우입니다. 친구에게 가하는 폭력과 내 안의 나쁜 생각은 하지 마. 친구, 선생님, 부모님에게 언제든지 전화해. 작은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줍니다. 기억하세요.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 입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좀 집중력을 유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자가격리가 돼가지고 우연히도 확진자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2번이나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다 나와가지고 일단은 마스크를 벗고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슬라이드 위주로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없으면 지금 이야기를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도 슬라이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려는데요. 지금 제게 할애된 시간이 지금 10시, 현재 시간이 4분, 5분 된 것 같은데 제 희망사항은 한 50분 정도를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최근에 여러 가지 추세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싶습니다. 보통 저도 이제 비대면으로 벌써 2년째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수강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전 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편에 해당하는 이제 강의자이다 보니까 슬라이드만 놓고 그냥 혼자 읽어나가는 게 굉장히 좀 적절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혼자서 면벽 수양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하여 또 조금씩 설명을 해 나가는 그것도 역시 중요한 강의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을 좀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이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으로 세웠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디지털 성범죄나 근본적으로 따지면 크게 이제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왜 안 다르냐? 일종의 이제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뭐 얼만큼 존중을 해주느냐,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격체로 대등한 존재로서 대우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것과 연관된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그냥 디지털이라고 딱히 특별하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뭐 성을 대상화하고 본인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그 인격권을 침해하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범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과는 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2008년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나름대로 지금 공고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상담이나 뭐 치료는 물론이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지원 프로그램들이 그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강간죄의 경우에는 뭐 범인을 검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이제는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뭐 제가 젊은 시절에는 사실 친고죄가 있어가지고 강간죄조차도 사실은 처벌을 한다는 보장이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아동 청소년 강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됐고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성인에 대한 친고죄도 폐지되다 보니까 오늘은 강간을 당하나 강도를 당하나 가해자는 처벌받는다라는 어떤 공통된 문제의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프라인 성범죄는 일단 시작과 종결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게 이제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게 종결이라는 게 없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컨대 지금 일단은 만약에 영상물이 있다고 치면 영상물이 탑재가 되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이제 어떤 피해들이 뭐 불특정 다수들에게 유포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피해는 막대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그래서 범인을 검거하고 삭제를 이제 영상물에 대한 1차적인 삭제를 했다 손 치더라도 문제는 그 영상물이 제3자에 의해서 다운이 받아져서 다시 또 탑재되고 이런 일들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반복되는 것이 이 피해자들이 당면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피해자보다 어쩌면 피해가 더 막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달리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가 많다. 이게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 일례로 유포가 되지 않았어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을 받고도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뭐 연예인도 있죠. 구하라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례인데, 남자친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라는 협박만으로도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제 성범죄라는 것은 뭐 가해자, 그러니까 주범이었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파생되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예의 주시하고 경계하고 예산도 배정해야 되고 뭐 최근에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피해자 지원에는 지금 턱없이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는 뭐 일파만파다 이 파장은.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 보니까 FBI 포함 그 선진국의 이제 사법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정도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심을 가지고 일단은 오늘의 강의를 좀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일단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강간강제추행의 피해자와는 달리 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사이버 공간 속에서 그야말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은 물론 애당초에 1차적으로 촬영을 한 자가 있었겠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그리고는 그것을 물론 뭐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는 구하라의 그 성관계 영상을 유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천만다행하게도. 그래서 뭐 유포를 시키지 않았지만 사실은 지금 유포 행위로 영업을 했던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조주빈의 박사방이 이제 대표적인 그 사건이었고 거슬러 올라가자면 소위 이제 소라넷에서 보면 이제 여자친구의 영상을 성관계 영상을 헤어지고 난 다음에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가지고 사실 상업화된 포르노도 아닌데 그건 결국은 성폭력 영상물에 불과한 건데 그것을 결국은 소라넷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전 세계인들이 다 그걸 다운받아 보고 결국 그 중에는 일부가 강간 영상도 포함되어 있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지가 우리나라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도 못한 채 이런 일들이 온라인에 이제 그 인터넷을 그야말로 감염시키고 더럽히고 소위 이제 다크웹에서는 사실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대로 이제 오픈이 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사실은 경찰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치안센터도 있고 지부대도 있고 하니까 경찰서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서를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온라인에 사이버 공간 속에는 사실은 순찰차도 없고 경찰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라는 어떤 그 조치가 전혀 집행되지 않는 뭐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인터넷이 있을 거고 거기서 점점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이제 어떤 공공화된 인터넷망으로부터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개인화된 그런 이제 VPN 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애플리케이션까지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온라인 업자들이 지금 이제 이런 그 일종의 뭐 성폭력의 암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로 이제 다 같이 뛰어들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주빈이었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고 하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 아마 양진호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양진호 사건 기억나세요?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갖다가 붙였죠. 카르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사방만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결국은 인터넷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유포시키는 이제 다크 웹상에 그런 이제 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 이제 플랫폼에 돈을 주고 들어와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영상물들을 다운받거나 불법 영상물들은 또는 이제 그 지금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뭐 일종의 비밀 채팅방을 열어 가지고 소수 멤버들이 뭐 일종의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면 아마 집단 성폭행이겠죠. 그런 집단 성폭행에 해당하는 일을 소위 이제 상습적으로 성착취에 노출된 피해자를 이제 물색을 해가지고 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명이 윤간에 해당하는 주문을 해서 결국은 소위 대신 강간해주는 그런 비즈니스까지 그래서 멤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위 아바타라는 자를 보내가지고 성폭행을 대행시켜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운영을 했었다는 게 지금 양진호 사건은 아니고 조주빈 사건에서 이제 밝혀진 조주빈이 했던 그런 이제 행위들이고요.
그때도 이제 카르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조주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컨대 그 노예라고 얘기하는 상습 성착취 피해자들, 물론 성인도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성착취물을 결국은 본인의 핸드폰으로 본인의 자위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한 친구들 중에 가장 많은 영상을 제작한 친구들이 중학생이 유달리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성년자들 정말 이 그 피해라는 게 얼만큼 지속성이 있는 것인지 예견도 하지 못한 채 처음에는 트위터나 뭐 개인의 그 어떤 SNS 프로필을 통해 가지고 너 참 예쁘다, 모델 시켜줄게, 배우 시켜줄게, 그러니까 너의 전신 사진을 한번 보내보라, 또는 뭐 여러 가지 좀 야한 옷을 입고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내보라, 카메라에 잘 받는 얼굴인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영상물들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너가 좀 더 이제 이런 영상물들을 나에게 많이 보내주지 않으면 지금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모델 되겠다고 보낸 영상물들을 모두 너희 부모에게 보내던지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라는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착취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중에는 주문 생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꽤 오래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됐던 시절은 제 기억으로 2019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미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2020년에 이제 20대 국회 때 제1호 청원이 지금 N번방을 폐쇄시켜주는 그런 입법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N번방이 뭔지도 몰랐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20대 국회에서 사실은 법사위에서 이제 토론이 벌어졌는데, 뭐 당시에 이제 여러 그 실무자들이 이거는 개인 창작물일지도 모르니까 이걸 무조건 엄벌하기가 어렵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종류의 이제, 우리나라는 참 그 사법제도가 가해자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물론 뭐 사법제도의 제1 클라이언트는 범죄자죠. 범죄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게, 그리고는 이제 교도소를 인간적으로 코로나 안 걸리게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사법제도의 다이긴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자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20대 국회에서도 역시 가해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 공익을 사실은 침해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산업에도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입법이 안 된 채 사실은 N번방이 덮였고요.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알려졌던 양진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히 표현의 자유 아래서 영상물들을 다 이제 웹하드에 올려서 서로 유저들끼리 공유하는 비즈니스를 이 사람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SNS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용량으로 서로 영상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이제 뭐 사이버 공간 속의 하드웨어 같은 이제 뭐 업체가 존재했었고, 그게 웹하드의 이제 업체인데, 그 중에 뭐 위디스크나 파일 놀이라는 이제 대용량으로 지금 이런 영상들을 서로 공유하고 유저들이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뭐 돈을 내고 파일들을 사가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로 아주 그 거부가 됐죠. 사실 양진호는 웹하드 업체로.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제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한 2018년도까지 이런 일들이 종종 보고가 됐지만, 심지어 이제 양진호의 웹하드에서도 이상한 영상물들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가 뭐 2015년도부터 이미 언급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뭐 비밀리에 경찰이 단속을 했어요. 그때도 경찰이 웹하드 업체를 단속할 때는 이런 이제 이상한 그 성착취 영상물을 다 다운을 시켜놓고, 단속이 끝나면 또 도로 올려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그때 이미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피해자들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내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 친구가 너 어저께 내가 이상한 영상물 봤는데 그 사이트 좀 들어가 봐라,
이런 제보들을 피해자에게 해주고 그 피해자들이 그 주소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옛날에 내 남자친구와 10년 전에 이제 모텔에서 성관계했던 영상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포되고 있던 그러한 이제 사실들을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당시에는 국가에서 이 피해 영상물들을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은 어디에선가 본인들의 그 영상을 지워달라고 호소를 했어야 됐었고, 그 이제 피해자들까지 삭제 서비스를 제공했던 업체가 바로 양진호예요. 병 주고 약 주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삭제하는 서비스로 웹하드 이제 그 업체를 차렸는데, 그게 뭐냐, 디지털 장의사라는 비즈니스도 이제 이 사람이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웹하드에 음란물이 올라오고 그 음란물의 주인공이 영상물 지워주세요 하면 거기서도 또 돈을 뭐 한 300만 원씩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미파인드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면서 이제 그런 소업자들, 뭐, 많은 경우에 모텔 낀 무슨 업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런 성매매 업체들이, 이제 그 영상물들을 웹하드 업체로 넘길 때, 탑재할 때, 국가에서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된다.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할 거면 필터링을 해라. 이런 이제 나쁜 영상물들이 그 비즈니스를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필터링을 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파는 업체가, 그러니까 정말 A부터 Z까지 다 이제 그 비즈니스를 했던 데가 그게 뭐냐. 그게 양진호의 회사였어요.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건 성매매나 성폭력이나 또는 뭐 이런 이제 그 불법적인 영상물 범죄로 걸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양진호입니다. 양진호가 뭘로 발고가 됐느냐? 결국에는 갑질 영상이었죠. 그래가지고 양진호가 직원들을 마구 이제 폭행하는 이 이제 영상물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결국 양진호는 특수폭행, 마약 뭐 이런 걸로 결국은 처벌을 받은 사건이. 그래서 그 어떤 죄명에도 성 범죄에 해당하는 죄명이 없었던 사건이 바로 이 양진호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지금 온라인에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런 비즈니스가 전 세계에 있는 아동 성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을 소아 성애자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정말 아동 성범죄를 엄벌하는, 그래서 막 형량이 수백 년씩 나오는 이런 나라에선 사실 영상물, 아동 음란물을 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국에 있는 또는 호주에 있는 또는 싱가포르에 있는 이런 정말 이제 그 성도착증 환자들이죠. 이 환자들까지 한국의 어린 아이들의 음란물이 아니죠. 성착취물이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이제 이런 웹하드에 침범했던, 이제 방문했던 이런 이제 사건으로 전개되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그게 손정우 사건이었어요. 손정우란 자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2018년도 말부터 비즈니스를 이제 해서 막 거대한 이제 그 이득을 발생시키고, 근데 이제 손정우는 그렇게 하다가 꼬리가 길어져 가지고 한국 경찰청에 검거가 됐어요. 그런데 형량이 그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영상물들, 그 손정우의 그 플랫폼에 올라왔던 영상물 중에 가장 어린 성착취 피해자는 10개월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영상물들, 여성의 이제 성인, 뭐 여성의 성기, 뭐 어린 아이의 성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마구 올라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결국 손정우를 검거를 했는데 손정우가 받은 형량이 1년 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FBI가 달라붙어서 뭐 미국의 아동 성애자들에게 성착취,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들을 유포시키는 이런 자를 우리나라로 보내라, 송환하라. 그러면 미국 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 엄벌하겠다. 미국 법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국경을 넘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차일드 트래피킹 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영상물이긴 하나 결국 트래픽이잖아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아이를 비행기로 실어다가 미국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성착취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트래픽 또
검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일드 트래피킹 로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FBI가 손정우를 내놔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영상물들 중에 뭐 외국은 일종의 취사 선택을 했다고 보여요. 성인 그 영상물에 대하여서는 너무 중과부적이니까 이것을 다 쫓아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제한된 수사력으로 제한된 이제 사법제도의 자원으로 다 쫓아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뭐 정말 먼 이제 이 그 극동 아시아까지 손정우를 내놓으라고 쫓아다니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감히 만들 생각조차 못 하는데 정말 간이 부은 자가 이제 조주빈이었고 조주빈은 뭐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영상물들, 성착취물들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엠번방 사건이라는 게 탄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은 단속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조주빈도 엄벌됐고 조주빈의 공범들도 다 엄벌됐어요. 그래서 막 20년 이상씩 형량이 나오고 뭐 사람 죽여도 20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지금 이런 디지털 성범죄로 20년 나오는 건 진짜 엄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런 이제 텔레그램에 있는 그 엠번방을 뒤지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수사 협조를 텔레그램 측에다가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그 플랫폼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좀 이런 그 수사 협조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사실은 텔레그램에서 비밀 유지가 사실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당시에 이제 엠번방의 유저들 정말 상습적으로 아동 성착취에 이제 가담했던 이런 유저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3만 명 정도가 플랫폼을 옮겨 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저들에게까지 엄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또는 다운받거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본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벌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자들이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를 받고는 자신들의 취향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이제 이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들이 다른 데로 옮겨간 데가 뭐 미국의 이제 게임 사이트, 게임 아이템 정보 같은 것들을 주로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게 이제 디스코드랍니다. 그러니까 뭐 코드를 그 이제 푼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런 이제 그 유저들이 그쪽에다가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이런 방을 열어가지고 지금도 활발하게 지금 성착취 영상물들을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1대1로 아이를 이제 그 끌어들이는 그 이제 라인으로, 네트워크로는 라인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답니다. 라인은 또 어디에 있느냐? 이건 또 일본 회사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쉽게 이렇게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수사 협조를 해서 뭐 업체에다가 협조를 구한 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사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외국의 플랫폼이 있는 이런 이제 그 곳으로 전부 다 지금 유저들이 옮겨가서 여전히 지금 이런 알바 모집 이런 식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결국에는 뭐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시켜가지고 집단 성폭력 같은 것들을 결국 이제 일으키고 그것을 이제 유포시키는 디지털 성범죄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저지르고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은 이 피해가 중학생에서 이게 2020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요. 오늘날은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지금 이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뭐 감염이 일종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형들도 여기에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런 종류의 실태에 대하여 초등학생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랜덤하게 옵니다. 뭐 톡들이.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제 자기 프로필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너 참 이쁘게 생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의 뭐 사진이나 영상물들을 이제 빼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창이 뭐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창에만 그 애플리케이션에만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게임도 창이 뜨는 불특정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창이 뜨는 게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그 참가하는 여러 명의 이제 일종의 머그 게임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게임의 대화 창에도 지금 이런 아동 청소년 성착취범들이 들어와서 오랜 동안 아이들을 탐색을 하다가 가장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일종의 그루밍이라는 걸 한답니다. 그래서 뭐 선물도 보내고 포인트도 주고 뭐 아이템도 넘겨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환심을 끈 다음 오프라인에서 아이들과 일종의 이제 뭐 현실 만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유인한 다음 성폭행을 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워낙이 이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엄벌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비면식 관계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 특정한 연령 이하의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일종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해서 7번이 걸리면 징역살이를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까지 단속을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지금 이런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해졌다. 네트워크가 빨라지고 IT 기술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철없는 구성원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될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지금 예방교육도 아이들에게 꼭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범죄학 이론에서는 가장 잘 들어맞는 게 이제 차별적 접촉 이론이다. 이게 사실은 차별적 접촉이라는 건 기본적인 개념이 범죄자들끼리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즈가 있는 자가 결국에는 이제 뭐 제공자에게 이제 접근을 해 온다는 건데 결국 뭐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뭐가 위험인지 알지 못해서 불특정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고, 뭐, 우리가 암만 뭐, 무서운 아저씨가 잠깐 와봐라, 도와달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가리키긴 하지만, 문제는 온라인은 무서운 아저씨인지, 안 무서운 아저씨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대화를 나눌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온라인 접촉이 정말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도록 하는데, 아이들 자신들이 지금 이런 종류의 불특정 위험에 스스로를 방어하고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노력을 할 수 있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유인되기가 쉽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다. 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범죄는 뭐 증가 추세고 1년에 우리가 지금 3만 건 이상 발생하거든요, 성범죄가. 그런데 그 중에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그 성폭력 처벌법의 촬영죄와 유포죄에 해당하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죠. 그런 이제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나 유포죄가 적용되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도 지금 오렌지색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많은 통계치들은 여하튼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3만 건 이상 중에 주 이제 심각한 조주빈 같은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도 한 뭐 몇천 건 정도는 이제는 단속해서 이제 그 처벌을 하기에 이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뭐 처음에는 잘 해결이 안 됐다가 2020년에 이제 21대 국회가 탄생하면서 맨 먼저 왕창 이제 입법을 하게 된 게 지금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다양한 이제 입법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는 촬영죄와 유포죄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죄명들이 등장을 했어요, 추가로. 그래서 구매를 하거나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뭐 조주빈의 엠번방에 이제 그 VPN 주소를 여기저기 이제 들어오라고 딴 데다가 게임하다가 게임 창에다가 뭐 이렇게 광고를 막 하는 경우에 그런 것도 다 처벌하게 됐고요. 그리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집단 성폭행을 주문 생산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예라는 어린애를 데려다가 뭐 아바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기만 해도 시청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을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징역형을 안 준다는 게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징역형을 안 주고 결국 이제 벌금만 현재는 주고 있고요. 그래서 유저들이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자들이 계속 이런 일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 이 지금 의제강간 연령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의제강간 연령을 지금까지는 만 13세밖에 안 됐었는데 그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을 한 이유가 뭐냐, 15살까지로. 이거는 유달리 성착취 피해자들 중에 중학교 아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중학교 아이들은 왜 이런 이상한 짓거리에 협조를 했느냐. 처음에는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까지 전부 다 처벌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아이들도 일종의 성매매의 대상자 정도로 여겨서, 이러면 이제 다 같이 처벌받는 거거든요. 가해자도 처벌하고 피해자도 다 처벌하고, 그냥 문제가 있으면 싹 쓸어다가 뭐 어떻게 해서든 다 없는 걸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이해도 없는 처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N번방이 터졌을 때도 이 N번방의 공범 중에 그 10대 여자아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남자애들이 이런 이제 일에 가담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여자애가 이렇게 가담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기자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협박을 받아서 결국 이미 빠져나간 영상물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그 아이를 협박하는 뭐 빌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다른 여자아이들을 이제 유인해다가, 또는 본인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수십 개의 성착취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만든 그런 여자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철없이 한 행동, 지금 그러면 이제 철이 없다는 거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진짜 오랜 그 설득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의제강간을 16세 미만으로까지 올리게 된 연유는 사실은 발달 심리학자 중에 굉장히 그 정말 평생 동안 아동 인지 발달만 연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피아제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정말 아직은 당하지 않은 위험, 뭐 지금 성착취 이제 범죄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모르는 아저씨들과 대화를 나눴다가 결국에는 그 아저씨들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누가 피해를 당하겠어요. 근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 아이들은. 그래서 그 하지 못하는 연령대가 대체 몇 살까지냐 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결국에는 알아낸 그 나이가 뭐냐면 그게 15세에서 16세인 거예요. 외국의 경우에 미국도 영국도 다 만 15세, 16세를 의제강간 연령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 인지 발달의 그 역량하고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태어나자마자부터 한 2살 정도까지는 자신의 눈과 귀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해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들어 누워가지고 뭐 침대 머리맡에 있는 모빌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 세상이 저렇게 빙빙 돌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세상에 대한 이해, 예를 들자면 컵에 있는 물을 접시에 부어놔도 그 질량이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뭐 이런 게 세상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고학년, 예컨대 지금 만 12세까지는 구체적 조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봐야만 세상의 매운맛을 아는 나이가 한 만 12세 정도까지다. 직접 차력을 가지고 이리저리 굴려보고 뭐 이것저것 가지고 직접 경험을 해보는 그런 종류의 인지 발달을 하는 나이가 만 12세 정도까지다. 우리나라는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성적인 침해를 당해도 아이들이 몰라서 결국은
이제 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아니다라고 취급하는 연령이 만 13세 미만까지만 보호해주겠다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의 경우에는 만 15세 또는 16세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동의를 했다고 동의가 아니다. 사실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문제는 형식적 추론이 완성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게 15세에서 16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행에서 이자율이 2%밖에 안 나오니까 2%도 안 나오죠 요새. 그런데 내가 요번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데 당신이 돈을 1억만 빌려주면 내가 1년 후에 20%의 이자를 너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가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한다고 합시다. 뭐 예컨대 지금 사돈이 만약에 20%의 이자를 돌려줄게. 내가 빌딩에 투자를 하는데 20명으로부터 1억씩 받아가지고 20억짜리 조그만 이제 빌딩을 사서 만약에 이제 전세 계약이 전부 다 나가면 당신 1억에 대해서 뭐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돌려줄 테니까 1억만 좀 빌려달라. 돈이 1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인 같으면 20억을 뭐 20%를 돌려받기는커녕 1억까지 날릴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빌려줘요. 사돈이고 뭐고 간에 저한테 20%의 이자가 남는 비즈니스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뻥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이 직접 이제 예견을 해도 위험을 알 수 있는 연령은 그래도 삐아자가 연구해 보니까 한 만 16세는 돼야 그와 같이 터무니없는 이제 이득이 사실은 거짓말이구나. 예를 들자면 나에게 게임 아이템도 공짜로 보내주고 나한테 뭐 아이스크림 쿠폰도 보내주고 다양한 케이크 쿠폰도 보내주고 이런 아저씨를 직접 만나서 결국에는 아저씨가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직접 사당역 3번 출구에서 만나서 벌어질 일을 안 만나보고도 알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를 피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안 만나봐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는 연령, 그것을 깨닫는 연령이 몇 살일 것 같으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형식적 추론입니다. 형식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상한 아저씨가 밖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자. 그럼 절대 안 나갈 것이고 야한 영상을 보내줘. 내가 너를 모델로 시켜줄게. 그래도 모델이 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령. 그 연령이 삐아자가 얘기했던 형식적 추론에 해당하는 인지 능력이고요. 그게 연구를 하고 봤더니 한 만 15세에서 16세 정도 돼야 그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영국도 의제강간 연령을 다 만 15세에서 16세 정도로 높여서 이제 자국의 아이들을 성보호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럼 만 13세, 20년까지 왜 만 13세를 그대로 이렇게 낮은 연령대를 왜 유지했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 우리나라 형법은 일본 형법을 베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전쟁터로 어린 애들을 다 성노예로 내보냈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시절에는 한 20살만 돼도 다 시집을 가니까 월경 이후에 아이들을 이제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하면 나이가 딱 한 15살에서 한 18살, 뭐 한 14살, 뭐 초등학교는 이제 옛날에도 뭐 학교가 교육기관이 있었으니까 초등학교는 그래도 나오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편의에 따라가지고 13세 미만으로 정해놓은 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의제강간 연령을 단 한 번도 높이자는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고 나니 조주빈의 박사방에 유달리 중학교 애들이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서 조주빈에게 결국은 뭐 세금 내듯이 납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게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이 나중에 어떻게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게 피해를 유발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에 학교 홈페이지에 지난번 그 야한 사진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게 그게 지금 10대 초반 아이들의 사고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나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뭐 아이템을 보내주고 뭐 상품권을 보내주고 게임할 때 정말 뭐 한 달 이상 대화를 나눈 아저씨들을 모르는 아저씨다. 이 아저씨가 위험하다. 이렇게 가정을 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에 이 이제 성인 그 성도착증 환자들, 소아성애자들은 아이들과 컨택을 하는 게 정말 인생의 목표니까 아이들이 오골오골 모여 있는 그 이제 그 게임 물 이제 하는 거죠. 대화창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루밍을 하고, 그래서 결국 온라인으로 사귀었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착취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또 그거를 뭐 유포시키고 돈으로 팔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의제강간 연령도 올렸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알고 보니 피해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성년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는 이제 이들의 그 불법적으로 이제 그 수익을 낸 것은 몰수를 하는 제도를 이제 도입했는데, 문제는 이런 몰수의 수준이 또는 몰수를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입증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뭐 사이버머니로 막 여기저기 여러 지갑에다가 다 이제 분리해서 뭐 사이버 공간 속에다 숨겨놓으면은 또 찾기도 무지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몰수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요. 외국의 경우에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의 이제 그 아동 청소년이 주로 들락거리는 뭐 이런 이제 플랫폼에서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온 그런 이제 여러 피해가, 복수의 피해들이 신고가 된 애플리케이션은 일단은 망하게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법들을 입법을 해가지고 그 시장 자체를 제재하는 그런 이제 그 입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너무 슬라이드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 드리는 건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법이 없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해봤자 이제 겨우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유달리 일본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의 수준이 특히 성범죄와 연관해서는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는 뭐 아웃데이티드된 이런 감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체크한 데가 이제 이 법을 마구 지금 하고 있는 데입니다. 성보호를 위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온라인 그루밍 입법도 했고요. 우리나라 요번에 이제 아청법 개정에서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제 채팅 내용들이 포착이 되면 그걸 증거로, 포렌식 증거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요번에 개정이 됐고요. 9월 달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함정 수사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이제 온라인 그루밍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조치들을 하고, 함정 수사 제도를 뭐 다들 갖고 있어요. 호주도, 포르투갈도, 캐나다도, 또 심지어 인도도 있긴 있어요. 인도는 성폭행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는 이제 나라이기도 한데, 거기는 그 카스트라는 그 계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계층에서 사실 성폭행이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영국이나 뭐 아일랜드도 있고, 미국은 당연히 엄벌주의고, 말레이시아도 심지어는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지금 성착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하는 법률들, 그리고는 함정수사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다.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성폭력을 당하고 성매매 경험까지 다 있는 아이들은 얼만큼 정신적으로도 취약하냐, 그 이제 그 증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다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살 사고, 거의 자살 사고가 평균 수준보다 한 20점 정도 높아지는데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성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들은 정말 불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느끼고 자살 사고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과 자살 사고 무지하게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에서는 사실은 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심리 상담도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지금 그 연구가 저희가 2009년도에 했던 상대방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다 뒤져봤는데, 우리나라에 아이들을 사고 파는 애플리케이션이 한 300개 정도가 일정한 수치 이상이 계속 새로 생겼다가 단속당하면
뭐 예를 들자면 앙톡이라는 게 많이 쓰이거든요. 아이들을 꼬드기는 그런 이제 그 채팅으로. 그래서 결국은 앙톡이 단속당하면 뭐 앙톡2가 그 단속 기간 동안, 이제 처벌 기간 동안 6개월 뭐 이렇게 하면 앙톡2가 운영되다가 다시 또 6개월이 지나면 앙톡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채팅 앱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일단 연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뭐 게임 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클루시브하게 1대1로 대화를 나누는데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라인이 그 다음에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1대1로 대화를 나누자. 라인을 깔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연령,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한 거니까 사실은 실험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12살 가출 청소년입니다. 15살 가출 청소년입니다. 20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 미성년자라고 그러면 안 하느냐. 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빠가 네 사진 좀 보자. 이렇게 12살이라고 얘기해도 용돈 줄 테니까 뭐 야한 사진 좀 보내. 가슴 사진 좀 보내. 자위 좀 하는 영상 좀 찍어서 보내봐. 이게 12살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팅의 내용들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증거로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국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뭐 어디든 여하튼 아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데는 어디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휴대폰만 있으면 휴대폰이 일종의 뭐 이런 암 시장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그냥 함정이라고 늪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의 이제 그 휴대폰이나 지금 컴퓨터에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꼭 깔아주세요. 지금 정보통신부하고 여가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필터링 프로그램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거 다운받으셔서 내 아이의 터미널에 무조건 깔아주시라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는 혹시 만에 하나 지금 이제 피해를 당하신 당한 이제 아이들을 알고 계시는 이건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자를 알고 계신 미성년 피해자들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24시간으로 도움을 주는 이제 국비가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피해자 지원 센터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진호의 회사에 300만 원을 내고 삭제 지원해 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산하에 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지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마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피해자 지원은 여가부에서 정말 주요하게 매달리는 사업들이고요. 여가부가 뭐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 왜냐하면 피해가 이렇게 양산되고 있는데 사실 서울에 중앙부처에만 이 피해자 지원센터가 딱 하나 있었어요. 최근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걸 전국적으로 다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다 지역 주민이잖아요. 경상도에 있는 뭐 중학교 2학년짜리가 도대체 상담받으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까지 서울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지자체마다 사실은 뭐 중앙부처에서 뭐 예산의 일부를 대고 지자체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센터를 다 만드는 조례. 예산을 배정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 근거가.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부산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고요. 뭐 경기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수원에 있다 보니까 수원에 가족여성연구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선 너무 머니까 인천시의 예산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셔도 큰 뭐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뭘 하느냐? 여기서 그 사이버 수사대하고 직접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증거물을 갖고 가야 수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영상물을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가서 밤새 정말 눈이 빨개지도록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영상물을 갖고 가서 형사과에 가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뭐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대신 영상물을 찾아가지고 그 영상물들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수사 지원부터 나중에 이제 뭐 검거하고
가해자는 처벌받겠지만 피해자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는 이게 회복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심리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곳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고요. 여기 전화번호 나가죠. 02-735-8994로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이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 혹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클릭해서 들어가시다가 발견하시면요,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고가 생각보다 좀 어렵게 돼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신고하느냐, 여기 보시면 신고 다 할 수 있어요. 안전드림 사이트에 들어가서 범죄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신고 정보를 하고 신고 내용도 하고 신고자가 누군지 다 입력을 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핸드폰도 입력하고.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옵션이 주어지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범죄가 일어난 사이트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그냥 이제 일단 신고는 너나 할 거 없이 마구 신고를 해도 되고요. 익명으로. 문제는 그렇게 복수로 신고된 온라인 사이트를 경찰이 찾아 들어가서 이제 함정수사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신고자가 개인정보를 모두 오픈하면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아주 좋은 이런 신고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고 제도는 이거 이거 너무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이제 기록되게 돼 있다.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지금도 슬라이드를 다 보지는 못했으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현저히 그 흥미를 유발할 것 같아서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대화들이 있었는데요. 질문을 해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좀 드리도록. 강의는 11시 50분에 끝나면 되는 건가요? 12시요? 네. 일단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라기보다 서로 막 조언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여기서 제가 질문을 찾기가 무지하게 어렵게 사실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금 아이디어, 구글에 있는 패밀리 링크를 연결하면 이제 이런 이제 이상한 내용의 영상들이 모두 잠긴다고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계시고요. 필터링 프로그램 명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목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셔야 돼가지고 저도 이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부의 홈페이지라기보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그 여성인권진흥원 있죠? 거기로 들어가시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질문하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필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가부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건가요? 모르는 거죠. 여가부가 뭐 하는 데인지 제대로 지금 알리지 못한 잘못은 여가부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필터링 프로그램, 필터링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이거는 다음번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프로그램 이름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아까 보내드렸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 저보다 거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갖고 있을 테니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신랑은 다 알 거라고 성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교육은 학교에서 교과과정 안에 꽤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제 성적인 행위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특히 아들을 키울 때 범죄 사건에 대한 뉴스를 무지하게 많이 보게 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성범죄도 껴있고 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을 하다가
성범죄에 노출이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하는 뉴스 시간을 공유를 많이 하고 신문에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붙잡아 놓고 엄마 아빠가 성교육을 한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다양한 종류의 사회 문제를 뉴스로서 접하고 토론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게 굉장히 간접적으로 성범죄가 굉장히 나쁜 범죄구나. 피해자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당하는구나. 피해가 그냥 쉽게 종결되는 게 아니구나. 뭐 요즘 일어나는 범죄 사건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 아이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게 군대에서 여군이 사망한 사건 있죠. 그 사건의 기사들을 쫙 모아다가 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왜 제때 신고가 됐는데 수사가 되지 않았는지, 2차 피해가 뭔지 하는 것들에 대하여 같이 아드님하고 의논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뭐 아버지하고 같이 셋이서 하셔도 좋겠네요. 아들하고 부모님 셋이서 여군 자살 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가지고 한번 옛날에 뭐 나도 군대 다닐 때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위계나 위력이라는 게 사람들의 비판의식을 얼마나 마비시킬 수 있는지, 합리적인 인간도 그런 불합리한 조직에 들어가서 불합리한 문제를 당변하면 어떻게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보시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예방교육이라고 보입니다. 네. 성교육을 할 게 성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인 사회교육 안에 성적인 이슈가 들어간 뭐 교육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만 따로 띄워놓고서는 뭐 매뉴얼을 만들고 저는 이렇게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요새 성범죄 뉴스 이런 것들 초등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 제가 하도 이런 뉴스를 많이 보게 해가지고 중학교 때는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엄마는 맨날 범죄 뉴스만 나한테 보라고 한다. 내가 뭐 피해를 당하란 얘기냐 막 이러면서 반항을 하긴 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한 10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충분히 의사소통 되면서 비판의식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신문이나 뉴스를 함께 공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이제 끔찍한 사건 뉴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막연한 사회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꼭 함께 보시고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럴 때는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다양한 서비스를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간에 혼자 집에 올 때 뭐 예를 들자면 이쪽 골목은 사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시는 게 아이들의 생활을 좀 더 안전하게 도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성 안전 귀갓길 이런 것도 사실 있거든요. 저희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 되면 순찰차가 주기적으로 이제 순찰을 돌아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저희 집까지 이제 저희는 오르막 한참 걸어야 되는데, 올라올 때 딸이랑 같이 너가 만약에 빨리 오고 싶으면 여성 안전 귀갓길 골목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 골목에는 CCTV도 훨씬 많고 다양한 이제 그런 치안 대책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죠. 예. 교육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성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저도 개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대중에게 오픈되어 있는 콘텐츠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녀분들하고 함께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꼭 함께 하시라.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성범죄 뉴스를 공유했더니 아빠의 스킨십을 극도로 거부하네요. 의붓아빠, 친아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스킨십은 초등학교 아이 정도 되면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네. 학년 정기는 모르겠는데 초등학생만 돼도 아이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 나름의 프라이버시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입을 맞춘다거나 뭐 민감한 부위를 만진다거나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동성 간에도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서 그냥 뭐 스킨십은 괜찮다라는 건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아이들이 크잖아요. 뭐 성인이 되고 철이 들고 그러면 10대 때 싫어하던 그 스킨십도 자기가 뭐 선택하는 파트너하고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부모들이 걱정할 필요는 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관계, 성폭력, 강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신문을 보여주세요.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접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꼭 제3자, 뭐 가족이나 엄마에게 얘기하고 만약에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신고하시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답이겠습니다. 네. 성교육이 성관계를 하는 게 성교육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어떻게 하나가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교육이라는 것을 뭔가 착각을 많이들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건교육 같이 성교육을 하는 건 그건 성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보건교육이죠. 여자의 성기가 어떻게 생기고 남자의 성기가 어떻게 되고 뭐 성기 삽입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되고 이거에 아니고요. 그게 성교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을 하려면 일단 남의 프라이버시를 왜 침해하면 안 되는지, 나의 프라이버시도 왜 침해되면 안 되는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성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고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같은 방을 쓰고 있다. 어쩌면 좋으냐? 이 친구들한테는 같이 경계심을 갖게 교육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딸이랑 아들을 함께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당장 서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난처한 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제3자의 사례, 뉴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읽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문제들을 그리고는 학교에서 혹시 일어난 일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 뭐 목격한 적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성교육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슬라이드 잠깐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제가 답을 하는 대신에 잠깐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화창을 좀 줄여주시고요. 예. 그걸 보여드리면 잠깐만 제가 성폭행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교육에서. 외국의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는 요건에서 동의가 없이 성적 접촉을 하면 전체가 다 강간이에요. 물론 성기 삽입이 강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의사 여부가 이제 강간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이 돼야 강간이 성립하도록 이렇게 법적인 조항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둘이 다 만취해가지고 만약에 성관계를 하면 강간인가요? 강간이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지금 동의 여부가 우리나라도 지금 비동의 간음죄가 지금 입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 있고요. 법안이 발의돼 있고요. 그러니까 동의가 중요하죠.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고 상대방이 예스인지 노인지 명확하게 그리고 본인도 예스인지 노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동의가 성립하려면 두 개의 요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게 한 가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대방에게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 안 하고 벌어지는 일은 그거는 성범죄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취해가지고 뭐 완전 블랙아웃이 돼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성관계가 일어났다. 그럼 성폭행이죠.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하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육이 아니죠. 여기 어디 성관계 무슨 여자 성기가 어떻게 생기고 남자 성기가 어떻게 생기고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동의라는 게 뭔지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게 뭔지 프라이버시의 유지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게 무지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만취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지 못하면 그런 상태로 만약에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이게 성범죄일까 아닐까. 혹시 학교에서 일어난 이런 소문을 들은 적은 없니? 그리고는 너는 너의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니? 예스라고 표현을 하니? 아니면 노라고 표현을 하니? 뭐 그럴 때 이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강간 통념 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말이에요. 외국의 통계에 따르면 6명 중에 1명이 성적인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도 성적인 침해를 당해요. 어디서 많이 당하느냐? 군대에서 많이 당해요. 선임에 의해 가지고 뭐 장난처럼 뭐 성기에 추행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최근에 운동부에서 발생해가지고 지금 뭐 징계 준다고 난리인데 이런 식으로 남자들끼리도 발생하는 게 성폭력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밤늦게까지 술 먹고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하는 거 이게 동의냐 아니냐. 동의가 아니죠. 이건 성폭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거 불능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고소되면 그냥 징역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얘기를 이것만 읽어봐서 될 일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 중에 많이 할 수 있는 건 예컨대 통념사를 띄워놓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성폭력은 여자들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런 통념이 있다. 그러면은 이 통념사를 띄워놓고요. 그리고는 이제 토론을 한다거나, 전 실제로 대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는데, 이건 사실 12개의 통념에 불과하지만 이게 12주짜리 강의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책임론에 부합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이 있고요. 2차 가해가 피해자 책임론이 많죠. 지금 군대에서 발생한 여군 사망 사건도 네가 조심하지 왜 그랬느냐. 네가 문제 제기를 한 건 너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4단에서 15사단으로 옮겨갈 때 관심사병이었다는 거잖아요. 성폭력 피해자가 왜 관심사병이 돼야 됩니까? 그런 식의 이제 실존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례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슈로 끌어들여가지고 사실은 남학생, 여학생이 모두 다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16주차를 이런 토론을 하는 수업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의평가 전체 중에 교양 과목 중에 거의 1등이고요. 아이들이 다 구성합니다. 이거는 다 학생들 토론으로 구성돼 있어요. 저는 영화 해당하는 영화나 해당하는 뉴스나 이런 것들만 끌어다가 이제 틀만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전부 토론을 하는, 지금도 이제 요번 학기는 전부 비대면 토론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을 하게 하는데 문제는 평을 보잖아요, 학기 말에. 그러면은 학기 말에 이런 이야기를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것도 여자랑 같이 해본 적은 더더욱 없다. 이렇게 반응이 올라오는 그런 방식의 토론을 언제 해야 되느냐. 대학교 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생들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담임선생님하고 또는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또는 뉴스를 신문을 보면서 이런 토론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나의 이제 권리가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내가 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할 수 있겠구나. 내가 방어하는 방법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해하게 되고요. 그 수업의 맨 마지막에 얻는 소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연하게 이 젊은 20대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갖는 게 남혐, 여혐에 대한 입장이에요. 굉장히 공고히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과도하게 예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자아이들은 남자들이 과도하게 이제 나에게 침해 행위를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피해의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수업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이런 고통을 이런 불안을 갖고 있는 줄을 몰랐다. 내가 그런 것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또 남자아이들의 여러 가지 토론 과정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이제 의견들을 통해 가지고 남자 젊은이들도 이제 이런 문제에 이해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양쪽에 모두 깨닫는 것들을 제가 매 학기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서로 구체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계심을 느낀다거나 또는 교육이 어렵다. 이런 막연한 생각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인간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리도록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교육 자체가 사실 그런 기회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굳이 성교육이란 타이틀이 필요 없다라고도 사실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제 계기로 계속 제공될 수만 있다면. 제가 이제 운영하는 교과목은 양성평등 사회와 성차라는 과목이에요. 성교육 이렇게 타이틀로 나가는 교육이 아닙니다. 다시 채팅창으로 돌아갈까요? 네, 그 정도 사이즈라도 괜찮은데. 그리고 지금 그럼요. 올바른 성교육은 인성교육이죠. 안전교육일 수도 있고요. 범죄가 널렸으니까 그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 이런 게 이제 필요하죠. 또 질문이 뭐가 있었나요? 생물학적 성교육과 심리적 성교육을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성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폭력은. 스톱, 사회적으로 여혐, 남혐이 팽배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와 관련해 청소년과 나눌 수 있는 조언.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지금 이제 지금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일단 아이들이 당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피해 상황, 여러 가지 루트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 그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휴대폰과 인터넷망이라는 게 새로운 디지털 공간으로의 통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타인을 괴롭히는 데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는 본인도 굉장히 심각한 처벌에 당면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꼭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그것 외에 남혐, 여혐과 연관된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남혐, 여혐인데 서구 사회에서 이미 경험했던 문제들이죠. 인종차별과 연관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이제 인종차별금지법 같은 게 생겼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런 법률들에서는 상대방의 성을 비하하는 명칭도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그로 이런 용어를 마구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성차별적 어떤 그 태도를 계속 보였다. 그러면 그것으로다가도 나중에 차후에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 같은 것들을 그 조직마다 정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민감하게 뭐 혐오주의를 이제 제재하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처벌 기준이나 또는 징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내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막연한 적대주의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 드린 대로 제가 운영하는 그 수업에서의 가장 큰 소득은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상대에 대해서 갖고 있던 막연한 오해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토론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게 답이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어요. 미성년자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다. 이것이 문제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의제강간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의제강간은 성인이 아이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적어도 5세 이상 나는 성인이 불특정 미성년자를 유인해 가지고 성관계를 맺을 때는 그거는 강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고요. 미성년자끼리 서로 연애를 해서 사랑해서 성관계를 갖는다. 이게 왜 문제이죠? 예. 다만 저는 피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성관계 갖는 거는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책임지는 성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피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는 루트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은 토론을 많이 하는 게 뭐 제일 효과적이죠. 무엇이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의 생각이 이제 아이들은 말을 하면서 생각도 깊이가 생기는 거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생각이 깊이가 안 생겨요.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는 가능하면 아이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토론을 하시고 또 사회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시고 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다 정리를 이제는 해야 될 시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여기 하나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요. 여성인권진흥원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강간, 성폭행, 성폭력 등의 단어가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설명해 주면 될까요? 그냥 그대로 뉴스를 함께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모르는 게 낫다, 모르는 게 안전하다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거 그냥 인터넷 하나로 핸드폰만 있으면 아이들 얼마든지 이거 검색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문제가 이야기하기에 불편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영원히 모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뭐 더 이상 이제 아이들에게 내 시대의 가치가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요번에 뭐 여군 사건도 제가 볼 때는 그 여군이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런 문제의 발생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왜냐하면 몸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일기를 써놓은 내용들이 있어서 몸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한다고 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안전한 성관계를 하는 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 인성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제가 다루어지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가능하면 많은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너무 제약이 많아서 다음번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셔서 저희에게 좋은 강의해 주신 이수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으로 함께 할 수 없음이 정말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계신 곳곳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경청해 주시고 함께 채팅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7월 23일 금요일까지 보내드린 URL을 통해서만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10시 30분에는 잘하다 미술연구소 소장이신 최민준 소장님께서 내 아이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현실 솔루션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